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퇴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일본 수상과 하와이를 같이 간다. 이 진주만 방문인 거죠.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그 놀라운 사건이 2016년에 두 번이 터지는데 첫 번은 5월달, 지난 5월달에 네. 그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죠. 네. 히로시마 방문하고 아베도 거기를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참 뭐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옆에 봤을 때 약간 좀 기분이 심란했습니다. 뭐 가해자, 피해자 뭐 이게 막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야 분명히 일본이 도발한 전쟁인데 미국이 마치 피해자처럼 와서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뭐 위령비에 참배를 하냐, 위령비에 뭐 하건 안 하냐, 뭐. 그게 이제 결국은 국제 정치가 그 또 진리가 이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네.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다 하는 그 얘기인데 요번에 이제 그것을 거의 마무리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진주만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보면은 금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히로시마를 방문한 거는 2차 대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12월 7일이죠. 12월 7일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그거는 2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네. 그 시작과 끝을 동시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거기에도 오바마하고 또 아베가 만나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정말 이제 2차 대전은 끝난 것이구나 하는 2차 대전은 끝났다. 두 나라 사이에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게 아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거는 그 단순한 외교 행위를 넘는 그 둘이 외교를 일본이 외교를 저는 얄밉게 한다고 봅니다. 얄밉게 잘한다. 얄밉게 잘하는 거예요. 네. 뭐 얄밉게 못하는 게 아니라 얄밉게 잘한다라고 보는데 참 그런 거는 우리도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미국하고 같은 편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훨씬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대가 함께 전투에 참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아베 수상이 트럼프 당선자 만났던 얘기를 저희가 이제 국제정치에서 다뤘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나라의 수상이 뭔가 좀 아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대로 한다면은 네. 일본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핵도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핵 만드는 거는 그냥 그날로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아무 나라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국제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꿈이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나마 그런 사람을 가서 만나는데 그 모양 같은 거 아니죠. 체면이고 이런 걸 따지지 그렇죠. 않고 제일 먼저 가서 아마 뭐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면은 뭐 미국이 원하면 우리는 돈을 다 대겠다. 네. 근데 너희가 피곤하면은 너희가 하던 역할을 하겠다. 그게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는 게 상견례 이상의 의미가 있겠나. 뭐 인간적인 아니죠.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겠나. 그거가 미국하고 수교할 때 네. 등소평이 300명 들고 미국을 갔습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이 언제 몇백 명을 데리고 그 나라 최고의 그 지도자가 파워맨이 다른 나라를 갑니까? 300명을 데리고 미국을 갔던 거가 이제 미국과 그 수교할 때, 그 이제 물론 그 키신저라든가 닉슨이 이제 그 털을 닦았지만은 그 등소평이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시청자는 그 국제 정치가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힘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되는 이런 판이라면 또 국제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유명무실한 거냐. 그거 이제 항상 국제법 학자하고 국제정치 학자들의 그 갈등이죠. 갈등인데 이거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언제 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국제법을 이제 배우죠, 당연히. 네. 국제법 교수가 이제 독일에서 박사 받고 온 아주 그 멋있는 그 젊은 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막 세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서 국제정치학도 석사까지 받았다고.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 중에서도 군사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국제법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깊이 공부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 한마디 더 얘기한다면 저가 이제 저희 학문에 그 메토 비슷하게 생각하는 학자가 존 미어쉐이머 교수인데 미어쉐이머 교수가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이 말도 내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어떤 그 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신 지금 국제법 관련된 얘기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미국도 그런 거 안 지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네. 국제법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법이 되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법을 다 지키는 거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키면 감옥 가거나 네. 뭐 경찰한테 붙들려 가거나 뭐 이렇게 피해를 당하니까 그 강압, 코어션을 당하는 것이죠. 국제법은 그 강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상부에 있는 권위보다 약해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들은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없어요. 국제사회에. 유엔이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유엔 밑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법은 좀 아주 그 국제법에 대해서 그 국제법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화날 거예요. 그런데 네. 국제법은 요번에 중국이 7월 12일 날 우리 그 얘기 다 했죠. 7월 12일 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네. 필리핀이 제소한 거를 필리핀한테 100%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남해구단선 이게 얘기한 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불비하고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있는 그 시설에 그 뭐 군사 시설 만들고 그러는 것은 해양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날 중국이 뭐 했습니까? 뭐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라고. 지킬 의사가 네. 없다까지 했으면 좋은데 네. 시진핑이 중국 해군한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한테 전투태세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국제법하고 뭡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상치가 되는 거죠. 필리핀은 그 국제법에서 자기한테 100%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졌나요 상황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 관계 오히려 더 못해진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국가 이익의 최정점에 있는 문제들은 그거로 규제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 이건 전쟁이라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국제법 때문에 나는 전쟁을 참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힘이 약해서 참았다는 경우는 있어도.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초창기에 수많은 그렇죠. 이 땅의 선각자 지식인들이 국제법 그러니까 이른바 만국공법에 네, 목을 메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학자하고 정치학자들은 요거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국제법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말이야. 국제법 때문에 평화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지. 뭐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인 경우에 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가 매일 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나는데 그거까지 막으면은 국제법이 최고가 되죠. 근데 네. 그거는 보통 못 막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아시아의 정세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그죠. 마지막 아시아 순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한국도 아직은 안 왔는데 이제 올 거라고 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쿄는 지금 온 것 같아요. 이 발신지가 동경으로 돼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시아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이 이렇게 완전히 파라다임 체인지는 아닙니다. 그 이제 그 방법이 좀 바뀔 수 있겠죠. 아시아 중시는 미국이 대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시아 중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니까 뭐 이제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눈치를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전체 기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애슈턴 카터 그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건 뭐 그냥 아직까지의 이 역사를
그러니까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를 뭐 그냥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다지고 뭐 그리고 또 뭐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협력해줘서. 뭐 큰 그렇죠. 패러다임 체인지나 변화가 있는 방문은 그렇죠. 네. 네.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려면 아시아가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시아 관심 만들 거예요. 다만 이제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는 오바마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 특히 이제 그거는 달라졌죠. 네, 전략적이지도 않았고 더 이상 이제 인내할 시간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거가 좋은 말로 하면은 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네. 나쁜 말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내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8년 전보다 북한 핵이 더 위험해졌냐 안 해졌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8년 전보다 그 북한 핵은 많이 더 위험해졌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전에 2009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북한 핵하고 네. 지금 2016년에 북한 핵은 지금이 훨씬 그 완성 단계에 근접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직 100%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전략적 인내도 뭐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전쟁이 안 나지 않았느냐 하고서.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한테는 그 인내를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뭐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에 관해서인데, 북한은 여러 지수가 이미 이제 붕괴 임박점을 넘어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이 그 우리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그 전체주의 정권, 뭐 아주 이 전체주의 정권은 말이죠. 우리 그 1인의 생활을 국가가 다, 그 1984라는 소설 있죠. 네. 그 소설보다도, 네. 소설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상까지도 다 검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그 아주 철저한 토탈리타리안, 네.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큼 용감하지 않아서는 그 사람들이 덤비지를 못하는 거죠. 마키아벨리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게 더 낫다고. 네. 그러니까 그 조롱이라든가 가벼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이 그것에 아주 그 최고의 상태를 지금 만든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정보가 차단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북한은 대부분이 정보가 차단당해 있고, 뭐 중국도 정보를 차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 대한 조롱이겠네요. 그렇죠. 김정은에 대한 조롱이고. 희화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드문드문 하는 말 중에 2,300만의 목숨이 한 사람보다 덜 중요한 나라. 네. 그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문장으로 뭐 깔끔하게. 그렇죠. 2,300만 명의 목숨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덜 중요한 나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시청자 중에 또 애절하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러시아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네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러시아 얘기를 이충곤 박사님이 잘 안 해주셨는데. 잘 몰라서. 러시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변수가 안 될 만큼 국력이 약화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금 우울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구가 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주요 강대국. 주요 강대국 중에서 네. 그 뭐 러시아도 10대 강국에 들어가자. 그 러시아가 10대 강국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미국과 더불어서 양강이었는데 네. 양극 체제가 지금 10대 강국, 뭐 10대에는 들어가요. 러시아의 GDP가 한국보다 작은 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네. 한국보다도 러시아 GDP가 작은 정도니 그게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DP는 이제 1인당 GNP가 아니라 전체 국가 총생산이. 그렇죠. 국가 총생산이 정말 소련 땅에 비하면은 한국은 뭐 200분의 1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은. 소련은 그 갈라지기 전에 2240만 평방킬로미터짜리 나라입니다. 네. 남북한이 22만이니까 남북한의 100배가 넘는 거예요. 102배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10만이거든요. 대한민국보다 200배의 넓은 나라였는데 네. 그냥 그 나라의 GDP가 한국보다도 못하고 망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된다면 조금 다시 올라서 가지고 한국보다는 좀 많지만은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평균 수명이 주는 나라. 아,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이게 시스템 디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벨로프먼트가 아니라 이게 쇠락해가는 그거가 지금 러시아의 아주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야, 통계는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인구가 준다. 이건 이제 해외 이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것도 있고 출산율,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러시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 정도도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그 큰 나라 중에서는 제일 그러니까 불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거. 국민들이 다 우울한 겁니다. 희망보다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이제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나라를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 10년 전에 아주 그 유행하던 언어가 브릭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BRICS. 브릭스가 뭡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 큰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 나라들은 정말 잘하면은 어마어마한 나라죠. 정말 말대로 크기 때문에 국제무역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거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못 크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클 줄 알았는데 제가 영국 유학 당시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인데 그때 브라질 국비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이제 브라질의 이제 그 중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뭐 전국에서 1, 2등 하는 영어 교사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 아니냐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미래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내 나이가 51살인데 내가 8살 때도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이었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이었으며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처음 할 때도 브라질은 미래의 강국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브릭스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가 그래도 최근에 제일 괜찮은 그 미래의 강국인데 그 나라들이 결국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그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을 못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거는 뒤에다 외우는 건 헛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헛거고 그냥 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은 오바마가 이제 한국 사람들 교육을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잘 외운다는 거는 잘 외우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이제 진짜 이 마지막으로 좋은 거는 직거를 만들어내는 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 가서 내가 맨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되게 잘난 척 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사관학교 교관을 하고 갔거든요. 석사 끝나고 3년을 가르치고 갔으니까 나는 이제 좀 안다고 우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페이퍼를 무지하게 열심히 썼습니다. 그거 그냥 각주도 엄청나게 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국 교수가 B를 딱 줬어요. 이게 황당한데 거기 이게 코멘트가 있는데 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모든 그 논쟁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희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No originality. 너희 생각은 어디 있는가 해놓고 B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 다 외우는 거는 그 책은 외워봤자 까먹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박사 논문에는 인용문이 전체 논문의 25%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넘어서는 경우에는 뭐를 인정해 주냐면은 그 인용문을 반박할 때. 그러니까 동의할 때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반박할 때는 25%가 넘어도 대단하네. 그게 그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근데 창의성과 이노베이션이 같은 거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나라, 러시아, 차이나, 인디아가 그것을 극복해서 넘으면은 그러니까 노벨상을 거기서 다 쓸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가 1등이 되죠. 저희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02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시청자분은 노벨 평화상의 그 국제 정치학적 의미. 그러니까 역대 수상자 중에 거의 레두토랑 키신저가 공동 수상한 적도 있지 않나요?
공동 수상자가 됐는데 레둑터가 거부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키신저 혼자 가서 받았죠. 그리고 한때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할 때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김정일과의 공동 같이 수상 받을 뻔한다는 그런 나왔고, 얘기도 있었죠. 뭐 엘고 같은 사람도 엘고 받았고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하는 애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평화상이냐 아니면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냐.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묘하게 좀 반미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학상도 약간의 반미의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벨상이 뭐 난 이건 뭐 잘 모르는데 노벨 평화상의 경우에는 반미라는 그 냄새가 많이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국제 평화를 해치는 나라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그 북유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간 좀 좌파적이고. 그렇죠.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평균 수명이 줄고 있다. 이거는 충격적인 데이터죠. 인구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고 평균 수명이 주는 큰 나라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도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게 다른 나라의 경우인데. 그렇죠. 러시아는 그게 안 되는 거로.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우울하고 최근에 한 2, 3년은 됐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인플로전 할 거라는 책도 있습니다. 속으로 터지는 거. 인플로드. 내파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 좀 지금 크게 보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어떤 자기 산업, 공업 이런 거가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쓰는 뭐 생필품, 경공업 제품, 경공업이라든가 전자제품 같은 거가 이제 공업이 늦은데 그게 수십 년 동안 군사 쪽으로 너무 치중을 해서 그래요. 비행기도 다 만들고 그런 나라가 테레비를 잘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필 같은 것도 뭐 제대로 못 만듭니다. 연필도. 그럼 마치 탱크를 만드는 나라가 리어카를 못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을 93년에 우리 그 군함을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뭐 93년이면 옛날 얘기니까 지금 뭐 좀 많이 틀겠지만은 하여간 그때 놀란 거가 군수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겠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그 시계를 하나 사라고 러시아 육군 마크가 있어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꺼내가지고 밥을 막 주더라고요, 가게에. 근데 시간이 안 움직이는 거라. 사기도 전에 고장이 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는 시계예요. 그 뭐 시계는 묵직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는 시계는 못 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값이 싸도. 근데 그 연필을 몇백 자루를 이렇게 꺼내놓고 팔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연필이나 기념으로 하나 사갈까 하고서 봤는데 요 가운데 심이 딱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연필이. 그게 중간에 안 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만드는데 연필 심이 중간에. 그래서 내가 그 물건 파는 그 직원한테 너네들이 그 인공위성 쏜 나라가 맞냐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영어로 떠듬거리면서 이제 대답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93년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친선 방문했습니다. 부산항에 러시아 군함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 파라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군함이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답방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도 가서 구경을 하고. 러시아의 속사를 적나라하게 보고 오셨는데. 봤는데 블라디보스톡이면은 그거 잘 개발하면 샌프란시스코처럼 되는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동방의 빛이라는. 그렇죠. 거기에 저기 없어요. 가운데 길거리에 자동차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노란 줄 긋잖아요. 노란 줄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 소련군 대령한테 러시아군이지. 이게 왜 줄이 없냐 그랬더니 페인트가 없어서. 아주 간단해요, 답이. 아니, 물론 영국은 노란 선 아니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지만, 그래도 중앙선은 있는 겁니다. 중앙선이 있어야지 차가 안 부딪히잖아요. 근데 페인트가 없어서 중앙선이 없어요. 못 끌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는 또 재밌는 거가, 거기에 가보면 한국 차도 있고, 일본 차도 있고, 그래갖고, 운전대가 서로 달라요. 일본 차는 운전석이 저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왼쪽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인데, 영국이나 일본은 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다른 차들이 막 섞여 다니는데
가운데 줄이 없어서 왜 없냐 그랬더니 페인트가 없는 거지 줄을 왜 안 걷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상상 이상이네. 그렇죠. 그게 93년도 얘기니까 뭐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네. 그 상황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대 석좌 교수인 그 김종호 전 자유기업 네. 원장의 저서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책이죠. 네. 블라디보스톡의 해운대 행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스들이 그 블라디보스톡 그 소련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중고를 사갖고 왔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디에서 어디 가는 버스가 해운대, 구로동, 네. 구로동 청량리가 그냥 써 있는 겁니다. 무슨 역에. 네.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산 중고차가 확실하다라는 역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러시아군 러시아 그 극동함대 사령부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네. 극동함대 사령부의 그 사령관의 자동차를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보통 사람도 그런 차는 안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느 한쪽으로 신경 쓰면 북한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북한이 미사일은 쏠 수 있지만 저게 망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그 러시아 보고서 이제 배운 것이죠. 근데 이게 네. 자본주의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서 그 뭐라 그럴까 마피아 자본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가 경제의 많은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지하 경제, 그렇죠. 폭력 세력이 장악한. 그래서 그 뭐 잘 사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은 그게 그 부가 이제 뭐 스필다운이 안 되는 거죠. 국민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자원, 석유 이런 건데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또 애통한 거죠. 그것 네. 때문에 애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국에 막 미운 거예요. 그 뭐냐면은 냉전 당시에 미국의 유가 정책은 있는 힘 다해서 유가를 이제 싸게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소련이 먹이 들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그 아주 그러니까 CIA 국장 그 윌리엄 케이시 국장이죠. 케이시 국장이 CIA 국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해서 석유 좀 더 많이 풀라는 거였습니다. 석유가 더 많이 퍼져야지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그래야지 소련이 네. 골탕을 먹는다는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가장 애통한 거는 러시아가 그 유럽에다가 그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그거로 이제 그 수익을 얻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 되면 올리는 겁니다. 올리게 협박을 하는 거죠. 헝가리가 폴란드는 대금 결제 며칠 늦어졌다고 아예 네, 끊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쥐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가스를 수출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그 셰일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수출하겠다 그러면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미국 거로 확보해 놓으면 러시아가 레버리지가 없어지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아주 나쁘죠. 네, 정치적 지렛대, 경제적이 다 봉쇄가 되는 그래서 거네요. 그 미국의 셰일 때문에 네. 국제 정치가 그 구조가 변하는데 그것 때문에 베네수엘라 망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완전 거지됐죠. 지금 뭐 생필품이 없어서 베네수엘라 망하니까 큐바가 망하는 겁니다. 큐바가 베네수엘라가 용돈 주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탱을 해왔고.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다시 수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지금 미국한테 더 이상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뉴클리어 딜을 했는데 뭐 트럼프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사람이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또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가 미국에서 이제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아닌 거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난 한 5, 60년 동안의 국제정치를 규정하던 그런 여러 변수들이 미국의 석유 하나 때문에 다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빨리 읽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그걸 빨리 읽지 못하는 거가 미국이 2014년하고 지금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석유가 600만 배럴이 줄어들었습니다. 600만 배럴이면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나라가 3일 쓸 겁니다. 3일.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하루에 600만 배럴을 덜 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3나라가 덜 사가는 거니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유조선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서 오는지. 근데 그거의 3배가 되는 유조선은 이제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국조선업이 망가지는 균열적 타격을 받은 그거하고 다 직결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하루에 1,800만 배럴을 쓰던 나라인데 1,200만 배럴은 수입했고 600만 배럴은 미제 국산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2020년이 되면 이제 수입이 없습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만 배럴을 실어 나르던 배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론상으로. 용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이제 가장 경쟁력 있게 팔았던 배가 드릴 쉽이라고 시추선, 자체 시추 채굴까지 가능한 배인데 이것도 그렇죠. 미국의 석유가 많아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이제 인도를 안 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나중에 뭐 요새 벌써 그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기전 주필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미국의 석유를 우리가 사오는 방법을 지금 다 강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석유는 원래부터 전략물자입니다. 상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미국은 전략의 도구로, 외교정책의 도구로 쓰는 거죠.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값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석유를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나라거든요. 그걸 비싸게 해야 되는. 지금 미국의 기조는 고유가 정책. 자기네들은 뭐 싸지만은. 미국이 그걸 바깥에다 나다 팔 가능성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석유값 내리면 안 되니까. 옛날에 러시아 때는 사우디 보고 막 독촉해가지고 더 푸게 만들고. 석유는 그래서 그거는 전략물자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거기서 볼 때 뭐 큰 시장, 그러니까 중국이 한 600만 배럴을 조금 더 써요 하루에. 그리고 일본이 한 400만 배럴 좀 넘고. 그러니까 뭐 이건 1단위이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뭐 에어컨 쓰는 날 안 쓰는 날 이게 다르니까. 여름 겨울 다르고. 뭐 우리는 230만 정도 쓰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800만.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만이 나오면 당연히 줄겠죠. 근데 이런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 시장을 뭐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그냥 또 얘기하자면은 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잘 의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제 정세의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고 예측을 한다면 그렇죠. 그럼 대비를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막 상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 벌써 그런 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이제 포린 폴리시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2012년 1, 2월호에, 이제 6번 나오니까 1, 2월호가 있죠. 거기 사설에 앞으로 국제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라는 말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앞에 10여 년 동안은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Rise of China. 그거 바로 앞에는 테러전쟁. 테러전쟁 시대는 이제 갔고 중국의 부상 시대도 갔다. 미국의 석유, 에너지 붐.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재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라이즈 오브 차이나 쪽에 많이들 침잠해 있습니다.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에너지 붐 때문에 완전히 구조가 바뀌는데 심지어는 외교부 안에도 중국 부상론자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초강대국들이죠. 세상의 변화에 그렇게 영향. 근데 이 환경에 대응을 안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미국조차도 환경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체 사이즈가 작은 나라일수록 환경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그냥 눈이 좋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문제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했는데 아직도 과거의 문제의식에 휘말려 있거나 과거의 문제의식만을 화두로 붙들고 있다면 결국은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처진 값을 역사는 반드시 그 나라에게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적응력,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